자,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전 고상철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 또 뵀는데요. 지금 바빠서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바쁜 수험생이잖아. 바쁜 수험생이라서 이게 빠르게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빨리 돌릴 수 있냐. 이게 기본 과정으로 하게 되면 기본 이론을 하고 그다음에 요약 이론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 기출 문제 풀이하고 예상 문제 풀이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8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바쁘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문제도 보고 이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창안한 게 우리 메가랜드에서 준비한 바빠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요 책을 쓸 거예요. 2차 부동산 공법이라고 써 있을 거고요. 이 색깔이 약간 다를 건데 요 앞부분은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은 이제 그 시험과 관련돼서 좀 잘 나오는 테마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테마 33 뭐 테마 22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각 법별로 잘 나오는 거를 테마로 구성한 이론이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뒤에 가서 기출 문제가 뒷파트가 두 개로 나눠진 요 뒷파트 있죠. 여기가 기출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에 35회까지 나왔던 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한 권으로도 충분히 인제 내가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인제 테마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이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판서하는 거를 여러분이 또 쓰고 프린트하고 이런 게 불편할까 봐 제가 한 권을 이게 부교재예요. 이거는 사셔도 되고 안 사도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PPT로 보여드릴 건데 그게 인제 고상철 공법 신의 노트라고 해서 제가 별명이 공법의 신이라 해서 그냥 신의 노트라 하자라고 누가 얘기해 주셔서 그래 신의 노트로 하자 해서 이제 부교재로 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제 칼라로 전체적으로 한 장 파트마다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형광펜은 암기해야 될 단어,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으로 꼭 외워야 될 것들을 그림하고 도표로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서 가끔가다 이제 보여드릴 때 요거를 이제 베껴 쓰거나 이런 걸 좀 불편해 하시는 게 많고 프린트하게 되면요. 이게 칼라다 보니까 어 프린트로만 했을 때는 한 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칼라다 보니까. 여러분 컴퓨터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나오긴 했는데 뭐 금액이 뭐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앞부분이 인제 이론이 됐고요. 뒷부분에 그 부록이 기출 지문을 전부 다 틀린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맞는 지문은 그대로 그리고 인제 기출 문제 유형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두 개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는 재정적으로 좀 힘들다 그러면은 어차피 제가 동영상 내에서 보여 드리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시면 인제 쓰고 이런 시간이 좀 아까워서 만든 책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제가 두 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교재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바빠서 교재 첫 페이지 보시면 뭐가 써 있냐면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들 다 써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뭐냐? 요 야, 공법이 어떤 거고 공법의 내용이 뭐야? 뭐 이런 내용 써 있어요. 머릿말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머릿말이고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 요강에 대해서는 제가 2차 과목이니까 아마 1차 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시간 아까운데 이걸 설명하고 있긴 좀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 학습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 6개 법이에요. 6개 법이다 보니까 각 법별로 목차가 있어요. 뭐 총칙 1장, 2장이 뭐 도시군 계획 등 뭐 이렇게 해서 장별로 현재 어느 파트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을까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나오는데 12문제예요. 이 12문제 중에서 어느 파트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냐? 일단은 31회부터 지금 현재 35회니까 최근 5년간 배치를 봤을 때 여기 총칙 파트 거의 안 나오다가 35회 때 용어정의가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은 일반적으로 좀 잘 나오는 파트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가 누적으로 봤을 때 5년간 15문제가 나왔고 개발행 허가가 최근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파트로 봤을 때 17문제 정도가 나온다. 보칙 같은 경우는 5문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최근에 32회 때 나오고 그다음에 쉬었다가 34회 때 나왔어. 근데 35회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36회 우리는 36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구 단위 계획은 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2년 연속 신청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어느 파트 위주로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자, 전체 시험에
30%를 차지하는 법이 국토개법이라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은 6문제 나오고 정비법도 6문제가 나오거든요. 양쪽이 6문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은 우리 목표가 3문제, 정비법도 3문제. 처음부터 샅샅이 자세하게 할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힘을 좀 빼고 나올 수 있는 걸 많이 맞히자, 이렇게 제가 강의를 그렇게 할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여기가 건축법이 7문제가 나오고 주택법이 7문제가 나오는데, 건축법 파트는 틀려라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명확해요. 틀려라 하는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목표를 5개 정도 잡겠습니다. 5개. 주택법도 7문제인데 얘는 건축법이 좀 되면 그래도 주택법은 좀 따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얘도 5문제 정도로 잡자. 그럼 이제 7문제인데 근데 선생님 2문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요. 왜? 부동산 공법은 만점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100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 6개 법의 양이 많다 보니까 워낙 많아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양이 많기 때문에 거의 꽈락을 못 넘어. 꽈락이 몇 점이죠? 40점이에요. 40점이면 16개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16개 이상을 못 맞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20만 명이 봤을 때 거의 뭐 절반 이상이 꽈락이었으니까 일단 16개를 최소 목표로 하고 우리는 60점까지만 맞으면 됩니다. 요 사이 맞으면 되는데, 그러면 최소 안정적으로는 50점은 맞아야 되거든요. 50점이면 20개를 맞춰야 되는데, 그럼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맞춰라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틀려라 하는 문제가 2문제 정도씩은 나와요. 그럼 얘까지 공부하면 우리는 바빠서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동영상 강의를 11월부터 해가지고 10월 달까지 거의 한 180강? 과목별로? 부동산 공법만 180강 정도를 듣고 시험장 가는데, 여러분들은 40강에서 50강 정도만 듣고 가는 거잖아. 즉 3분의 1밖에 안 듣는데 이걸 다 했을 때 여러분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는 잘 나오는 거, 5문제 맞추기 위해서 여기 내용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뭐 벌칙까지 외우고 이러지는 않아도 돼. 왜? 나올 가능성이 1%야. 근데 내용은 있어. 막 공부해. 근데 1%인데 안 나왔어. 그럼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바쁜 수험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진행을 일단 테마 파트 보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농지법은 2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일단 2문제인데 주로 이제 나오는 파트를 보시면 여기 파트가 농지 보전 파트예요. 그리고 여기 이용 파트, 그다음에 소유 파트인데 이 3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한 문제. 한 문제는 틀려라라고 나오고요. 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해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갖고 찍고 모르겠다, 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농지법은 10년간 4번의 정답이 2개가 나왔고 5번의 정답이 8개가 나왔어. 그럼 일단 나는 이 문제는 도저히 모르겠다.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꿈을 꿨는데 뱀이 나와가지고 4번 찍읍시다 했는데 4번이 정답이었어, 하나가. 그것도 어려운 거. 그래서 풀어서 맞추고 어려운 거 4번 찍었는데 맞아서 2개 다 맞았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영빨 아직 안 받았지만 느낌상 5번 같아. 그래서 농지법은 5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농지법은 5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모르겠다 그러면 5번 찍고 하나는 풀어서 풀겠다. 그럼 이제 농지법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35회 총평은 여러분이 이런 시험이 있었구나 35회 때라고 해서 총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출제 경향은 시험 보는 경향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거 위주로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법별로 어떤 게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어떤 게 시험에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약간 분석한 건데, 공부가 좀 되고 나서 봐야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다. 자, 그리고 교재 구성은요, 여기 말 그대로 테마 이렇게 써 있죠. 테마 11이라고 써 있고, 테마 11이 일반 소득세다 그러면 소득세의 개념, 소득세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잘 나오는 건 팁으로 좀 알고 계셔라. 그리고 해당 주요 내용 관련돼서 요게 주 핵심이니까 요 규정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모든 책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뒷부분이 기출문제인데
해당 문제 회차별로 나왔던 내용, 같은 내용 중에서 유사한 문제와 해설로 돼 있으니까 저는 이론 다 하고 기출문제 다 하고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책 한 권에 이 파트가 끝나고 나면 여기 관련된 기출문제 뒤에서 풀고 또 이론 가서 이론한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분철해서 갖고 다니지 마세요. 그냥 한 권으로 제가 앞부분 본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 파트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국토개혁법 테마부터 갈 건데, 자, 테마 이론 중에서 자, 국토개혁법에서 파트 1이 국토개혁법인데 요 정도의 테마가 여기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있죠. 요 12번까지가 요 12번까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에요. 국토개혁법이라고 하죠. 국토개혁법 파트 중에서 12개로 테마를 잡고 우리가 12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잘 나왔던 거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그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우리 개발행위 파트 되게 많이 나왔죠. 그리고 용도지역지구구역 있죠. 요 파트. 그리고 이 파트에서 1개에서 2개, 여기 한 4개 정도. 지구단위계획이 한 문제 정도 나왔다가 쉬면 안 나왔다가 시설사업 파트에서 한 2개 정도. 여기는 많이 나오면 2개에서 3개. 그럼 이제 다 더하면 12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 제 강의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은 이런 거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테마 우리가 파트 1까지가 이론이고요. 파트 2의 경우가 이제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앞부분 이론 끝나면 요 파트 가서 문제 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파트 1인데 테마 1이 나오겠죠. 테마 1 나올 건데 자, 테마 1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공법 관련된 내용 전체 체계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학습이 한 바퀴 된 다음에 보시면 이해가 빠르지 지금 이거 보셔서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한 바퀴 돌고 본다. 자, 바로 갈 건데 자,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하면 우리 용어 정의 강의만 보통 11월 달, 12월 달에 해서 4시간씩 해가지고 47, 28, 28강을 용어 정리를 하거든요. 용어 정리를 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저는 안 하는데 28강이면 우리가 강의가 지금 40개에서 50강 정도 하는데 절반을 용어 정리하고 뒤에 어떻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야 뭐 용어도 보고 뭐 하겠지만 우리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타이틀로 바로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반복이 중요한 건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꾸준히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콩나물에 물을 줄 때 물이 고여 있지 않고요. 이게 쭉 내려가. 계속 내려가는데 그래도 얘는 잘하고 있어. 조금씩 먹으면서.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물도 주면 물 빠지죠. 빠지면서 또 물 조금씩 흡수해. 그러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쑥쑥쑥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단권화로 해가지고 만든 이론서기 때문에 요거 달달하시면서 갖고 다닐 때는 뭐 어디 출장 간다, 회사 간다 그러면 요 한 권 정도는 그냥 뭐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또 고급져요. 색깔도 이쁘고 해가지고 남들이 볼 때 뭐 부끄럽지 않을 만큼이니까 갖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갈 건데 자,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써드릴게요. 17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이 써 있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이 훅 들어왔잖아 지금. 단어가 자, 세 단어인데 광역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둘 이상이란 말 씁니다. 둘 이상. 그리고 도시가 우리가 행정관할구역이란 말 쓰거든요. 행정관할구역 이런 말 써요. 관할하는 구역에 앞으로 미래상을 제시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개발하겠다. 그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고 제시한 대로 개발해서 집행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성격이 두 가지네요. 그죠? 자, 제시를 한다는 얘기는 넓게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광역이란 표현이 나오거나 종합적으로 짜는 계획이 있고 세부적으로 짜는 계획이 있어. 종합이란 표현 있죠. 종합. 그리고 기본적인 거 짜는 게 있고 상세하게 짜는 게 있어요. 그럼 기본적인 거 짠다. 요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요 세 단어는요. 미래 방향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광역, 종합, 기본 이런 표현이 나오면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일반적으로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써. 국민에게 뭐뭐 하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방향만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방향 제시하고 나서 요거대로 집행하는 계획을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국가가 뭐뭐 하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규제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구속력이 있겠네요. 그럼 얘는 집행하는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질이 다르네, 그죠? 그럼 일단 미래상의 방향성 제시하고 그거에 맞춰서 얘는 개발하고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짠대. 그래서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지는데 그걸 우리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이라 표현을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판서한 요거를 이제 PPT로 보여드릴 거니까 중간중간에 따라 쓰지 않으셔도 돼요. 따라 쓰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신의 노트 맨 앞 페이지에 몇 페이지냐면 뭐 메시지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고요. 자, 페이지가 6페이지 쪽인데 페이지 한 장을 넘기시면 자, 첫 번째 이거 5페이지거든요. 이거는 5페이지 제목 보시면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부동산과 공법을 합성한 단어예요. 자, 부동산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를 국가가 자, 공적 목적으로 규제하는 법이다 해서 요 반대말이 우리는 사법이라고 그러죠. 사법. 그럼 이제 공법이라는 게 있고 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국가가 국민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야 이거 이런 규제를 해야 대다수의 국민이 공공이 복되고 이로울 수 있어. 그래서 규제를 하는 거고요. 사법은 어떤 국민하고 국민 사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얘와 얘의 국민이 문제가 생겼어. 그럼 문제가 생겼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 관계를 규제한다 해서 우리 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거는요. 국가행정청이 국민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규율적인 것들만 저는 강의를 할 건데 대한민국의 공법이 엄청 많아요. 한 1500개 넘어. 근데 그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해가지고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이 350여 개 있어요. 350여 개 법률이 있는데 이 350여 개를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50개 중에서 그러면 우리 발췌해서 6개만 공부하자. 6개. 그래서 토지를 규제하는 법하고 건축물을 규제하는 법 2개하고 해서 토지 관련된 법률 4개, 건축물 관련된 거 2개를 우리 총 6개를 공부할 건데 그중에 토지를 규제하는 거야. 전국 토지에 계획을 짜겠다. 그리고 계획에 맞춰서 이용 개발하세요. 이 계획대로 이용을 하시는데 만약에 계획도로 이용하지 않으시면 국가가 규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만든 법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12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법이 부동산 공법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가 안 되면 점수가 나올 데가 없어요. 게다가 어려워요 또. 어려운데 12문제도 나와? 근데 정복을 해야지. 어려우니까 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12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를 목표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10문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10문제면 벌써 20문제거든요. 50점이에요. 나머지 3개 법은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50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다 보면 60이 되고 65가 되고 70점이 되는 거라서 제일 중요한 법은 바로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그럼 부동산을 규제하는 데는 국토니까 토지 규제하는 거죠. 토지 규제하는 법 중에 대표적인 법 하나가 요 놈인데 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법의 구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법 구성 관련된 내용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행정조직이라고 해서 요거부터 보고 가자. 자, 요거 하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부동산 공법이니까 부동산이 뭐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은요. 동산의 반대말이니까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이거는 초딩 수준의 요 해석이고요. 요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 하는 거 맞아. 대표적인 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얘는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좀 특이할 수밖에 없어요. 자, 봐요. 구두, 안경,
자, 구두하고 이 안경 누구 거죠? 제 거죠. 이런 동산의 경우는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소유권 알려주는 방법이 점유라는 말을 써요. 점유하는 사람이 소유권자겠다라고 추정하는 거지. 근데 이 땅하고 이 건물은 누구 거지? 그럼 이거는 점유로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 땅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을 못 떠나요. 집에 있으면 집에서 나오지를 못해. 왜? 내가 나왔다가 누가 점유하면 걔가 소유자가 되잖아. 그래서 분쟁의 여지가 심한 거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같은 경우만 국가가 장부를 만들어 주자. 공공기관에서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장부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이걸 공부라고 그래요. 공부인데, 그러면 소유권을 내가 누구한테 있어라고 공부 여기다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한테 있어요라고 어떤 사항을 등록해서 기재하는 거야. 등록해서 기재한다 해서 이거를 등기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 갑의 거예요라고 등기를 했는데, 그럼 이건 등기부죠. 등기부. 등기부에다 하면 되는데,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있고요.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거는 갑 거야. 등기가 이원화돼 있어요. 등기부가. 그래서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 있고 토지 등기부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볼 줄 알아야지 소유권을 이전할 거 아니야. 우리가 중개를 할 거니까. 그래서 등기에 관한 법률도 배우고요. 그리고 그 토지가 어느 땅에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형태로 있냐, 이건 지적에 관한 것도 배우는 거야. 그거는 2차 과목인 공시법에서 배워요. 근데 그 이 공적 장부에다가 이름을 써주다 보니까 얘는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등기로 돼 있지만, 이런 안경, 옷, 뭐 신발, 시계 이건 다 동산이잖아요. 얘는 소유권의 명시 방법이 뭐로 돼 있다? 점유다,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특이하게 동산과 달리 등기부라는 걸 만들어 놨다. 근데 그럼 이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가지고 건물을 짓 거야, 농사를 짓 거야, 단독주택을 짓 거야,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국가가 야, 너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피해봤잖아, 하지 마. 이런 걸 안 하면 지 멋대로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개발이 돼서 난개발이 될까 봐, 그럼 국가가 규제하자. 토지 규제하는 법은 부동산 관련된 공법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농지는 농지법으로 규제를 하고, 임야는 산지관리법으로 규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들인데, 그 공법들이 무지하게 많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을 현재 350개 중에서 350여 개 중에서 우리 몇 개를 배운다고요? 6개의 법을 배우는데, 그 6개 법이 현재 문항수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 해서 제가 써놓은 게 이거야. 자, 국토계획법은 파란 색깔 12문제, 도시개발법이 6문제, 정비법은 6문제, 건축법이 7문제, 요 색깔 파란 거 진한 게 7문제, 주택법이, 농지법이 아까 몇 문제? 2문제. 요 표 안에서 우리는 40점 이상에서 60점 사이만 맞으면 성공이다. 아예 제가 명시해 놨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배우는 법이 그러면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을 배울 거야. 이 6개 법을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법률이라는 게 있고 그 법에 아주 세부적으로 자주 바뀌는 것들은 국회 통과를 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 구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게 가장 상위 법이고, 이 상위 법을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효력을 없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요 밑에 각가지의 법률들이 있는 거야. 계속 법률이 생겨. 이 법률이라는 거랑 헌법은 국회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살다 보니까 야, 요거 좀 바꿔야겠다. 요 교재 너무 심해. 좀 약간 완화해. 요 강화해.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바꾸는데, 바꿀 때마다 야, 이거 바꿀 때마다 국회 통과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 관련된 법률을 공포하면서 바로 시행하라 해서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공포해서. 그리고 그 법과 관련돼서 허가받으려면 서식이 있어야 되죠. 서식, 양식, 세부적인 거를 규칙으로 모아놨어. 시행을 하기 위한 규칙에서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각 부서에서 공시하거든요. 우리는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령,
총리령, 뭐 훈령 이렇게 하는데 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국회 통과를 안 해요. 공포함과 동시에 바로 효력 발생하려고 하는 거라 명령이라고 했는데 이 명령하고 법률 있죠? 요 두 단어를 한꺼번에 부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법률이라는 것들은 국회 통과를 해야 되지만 얘네들은 통과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꺼번에 부르라고 했더니 그럼 법률하고 요 둘을 이제 명령이라고 하니까 우리 남자친구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남친. 근데 법률하고 명령을 줄여서 뭐라고 하면 될까? 법령하면 법 이름 같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은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법령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건축법률이 있고요. 건축법률, 건축법 시행령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됐냐? 건축법의 1조부터 쭉 나오다가 이거 확대해 볼게요. 자, 건축법 1조 목적, 2조 정의 쭉 하다가 자, 여기 보세요. 건축물이란 뭐 띠리리리리 창고 차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거는 법에서 안 하고 어디로 위임한 거야? 대통령령. 대통령령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시행령. 그럼 요 규정을 시행령 1조, 2조, 3조 여기 만약에 3조에다가 띠리리 이렇게 써놨어. 그럼 요 내용을 여기다 갖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보시면 건축 설비란 뭐뭐뭐 우편함 뭐 저수조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시행규칙을 말하는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봤더니 여기 있더래요. 요 내용을 갖고 와야 돼. 그래서 하나의 완벽한 법령이 되려면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통칭해서 건축법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법령. 근데 그중에 얘는 건축법은 어디 통과해야 돼요? 국회 통과해야 되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시행령이니까 각 부서에서 대통령이 바로 수정하는 거죠. 입법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만든 거다. 줄여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 법령이란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거를 통칭해서 건축법령이라고 한댔죠. 그럼 나머지 주택법도 마찬가지, 농지법도 마찬가지, 정비법, 개발법, 국토개법 다 똑같은데 그럼 이 전체가 시험 범위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을 다 봤을 때 법 조문의 양이 민법이 대략 1000개다. 개론의 양이 뭐 한 800개다. 예를 들어서 법 조문은 아니지만 근데 공법은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개. 그리고 중개사법이 120개 정도, 공시세법이 300개 정도 돼. 그럼 나머지를 다 더해도 공법보다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요 위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중에서 시행규칙은 어쩌다가 1개에서 2개 나오는데 얘는 틀려라 라고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버려버린 겁니다. 버려버리고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로만 하는데 그래서 법률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우리는 건축 관련돼서 포항에 있는 건축하는 거랑 서울에서 건축하는 거랑 규정이 약간 달라요. 이거냐면 포항은 그 지진이 최근에 많이 나서 지진과 관련돼서 규제가 되게 세. 근데 서울은 그렇지 않아. 규제를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만든 법률을 자치법률이라 하는데 자치법률을 다른 말로 조례라고 해요. 그러면 건축 조례가 해당 지자체의 시도 조례, 시군구 조례가 있는데 얘네들은 시험 문제를 못 내요. 시험 문제 왜 못 냅니까? 그럼 왜 못 내요? 시험 문제 못 내는 이유. 서울시 조례로 내면 포항시 사람 다 틀리잖아. 그래서 시험에 못 내. 그래서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냐면 우리가 건축법을 배운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고 여기는 실무에서 나가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학습할 겁니다. 그래서 요 표현이 자, 요게 법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파트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기본서에서 17페이지 봤던 게 광역도시계획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잘 봐요. 자, 여기가 우리 한반도라고 할게요. 한반도인데 그 안에서 자, 도시가 여러 개가 있어. 도시가 한 200개가 넘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 그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우리는 국가계획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 개 도시 말고 최소한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지역적 범위 넓다죠. 그래서 이거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짜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한 개 도시마다 짜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2개로 나눠져요. 기본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랑 집행하는 관리 계획이랑.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 2개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계획은 미래상 먼저 제시하고 집행한다고 할 때 광역 종합 기본이 들어가면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됐잖아요. 여기 광역 기본, 국가 종합 계획 뭐 이런 거. 요거 들어가면 이거 우리랑 관련이 없는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죠? 비구속적 계획이야. 근데 광역 종합 기본이란 말이 없잖아요. 광역 종합 기본이란 말이 없으면 얘네들은 대부분 구속력 있는 계획으로 봐요. 그럼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거는 없잖아. 광역 종합 기본이 없죠. 얘는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 구속적 계획이라 합니다. 구속적 계획. 그럼 비구속적 계획하고 구속적 계획의 차이가 뭐냐? 그럼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이점.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여기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건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 이 뜻이고요. 구속적 계획이다라는 건 일반 국민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이 뜻이야. 2개 차이점은. 결론은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으면 방향만 잡는 계획이죠.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라 미래상만 제시하는 거라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근데 이 방향에 맞춰서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얘는 집행을 하니까 야 이거 하지 마라고 구속력이 들어가. 야 일반 국민들 너 여기서부터는 네 땅이라고 해서 도로로 결정이 됐거든. 건물 짓지 마라. 이런 규제가 들어가는 계획이라서 행위자 안에 직접 들어간다. 그래서 성격이 요게 다르다 보니까 절차도 비슷하긴 한데 표현을 같이 쓰면 이게 무슨 계획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획을 일반적으로 수립한다 이런 말을 써요. 수립하는 사람을 수립권자. 그러면 수립된 거 윗사람한테 승인받아야 돼서 승인권자한테 가서 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계획을 짠다. 계획을 짠다 이 말도 얘도 입안이란 말도 쓰거든요. 근데 입안하는 사람을 입안권자, 그리고 결정해 준 사람을 결정권자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수립이나 입안이나 같은 말인데 수립이란 표현을 쓰면은 수립해서 승인받아서 방향 제시했다 비구속적 계획이야 라고 표현하려고. 근데 얘는 입안을 세워서 요대로 집행할게요.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효력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승인이라는 건 효력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야. 그러면 이제 수립이 돼서 승인이 됐는데 나한테 어떤 말도 없었잖아. 근데 얘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국민에게 효력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처분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획이 잘못됐다. 이 계획은 무효다. 이거 취소해달라. 이거 국가하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행정기관과 옳고 그름을 다투는 걸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행정쟁송 제기가 가능하겠죠?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라는 표현 써요.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고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차이점 또 하나 있냐면 이걸로 할까? 지금 현재 이 안이 승인이 됐을 때 주민들이 알고 있었으면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주민과 관련 없는 걸 짜놓고 뭐 주민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절차상에서 주민도 참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의 의사도 한번 들어는 봐야 되지 않겠냐. 구속력이 없더라도 해서 주민들을 모아놔요. 이렇게 모아놔. 주민들 모아놨죠. 그리고 전문가를 앉혀놔 이렇게 앉혀놓고 이 사회자가 주민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타당하다 그러면 반영하겠다. 이거를 한번 들어본다 해서 공청회라고 해요. 공청회. 사람 모아놓고 의견 듣고 있잖아 지금. 이게 공청회야. 근데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요. 와서 직접 봐라.
안을 보고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나한테 구속력이 있는 거니까 의견 제시를 받아보겠다. 그래서 공적 장부 열람한다 해서 주민 뭐라고 돼요? 공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켜주는 이유는 이게 구속력이 있어서 구속력이 없어서 있어서 구속력이 있으니까 공람을 시키겠다. 그럼 요 볼 수 있는 기간을 공법에서는 전부 다 14일 이상 하라고 돼 있어요.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람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60일 안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절차예요. 그래서 요 절차 차이점이 있는데 그럼 요 두 가지 차이점에 맞춰서 그럼 이제부터 방향 잡는 계획은 아까 제가 수립해서 무슨 절차를 했죠? 승인하는 절차다. 근데 수립이랑 위반이랑 같은 말이랬죠. 근데 구속력이 있는 건 위반을 해서 이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뭐예요? 결정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을 거고 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위반을 할 때 해당 지역이 현재 요 A시예요. A시라는 도시야. 그럼 여기 인구가 30만인데 30만 명이에요. 50만 명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50만 명을 만들려면 주거 지역도 생겨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현재 상태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 행정계획 절차상 계획을 짠다 할 때 조사하는 걸 기초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획은 모두 기초조사를 하셔야 돼. 예, 기초조사는 원칙적으로 머스트 규정입니다. 머스트 해야 된다. 그런데 절차상에서 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의견 청취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민 의견을 듣는 형태가 아까 주민 의견을 듣는 형태가 들어보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청회 보여주는 거 공람. 그럼 수립할 때는 아까 공청회를 한 거고 입안할 때는 보여주라고 공람한 거죠. 똑같아요. 단어만 다른 거야. 근데 이때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데 30만 명 중에 10명 왔네? 주민 의견 다 들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방의회라는 걸 뽑아놨어요. 그래서 지방 의원들이 주민들 만나고 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해서 얘네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청취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주민 의견과 지방의 의견으로 나눠지는데 구속력이 있을 때는 뭐 해요? 공람. 구속력이 없을 때는 공청회. 요 단어만 바뀌는 거다. 여기까지가 수립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보내요. 보내. 승인권자, 결정권자가 내가 이거 내용에 대해 승인할 때 옆에 있는 B씨가 여기를 보존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었는데 A씨가 여기다가 산업단지 만들겠대. 그럼 얘랑 안 어울리는데 내 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됐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장들하고 얘기를 해봐라 해서 협의라는 절차가 있어. 협의. 그 다음에 협의가 끝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장을 찍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도시계획과 나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가지.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들을 모아놔 놓아라. 그럼 도시계획 관련돼서 위원으로 도시계획 관련돼서 위원들을 25명에서 30명으로 위촉을 해서 그 전문가들, 교수, 뭐 건축사, 뭐 도시계획사,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안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 그래서 심각하게 의논해가지고 회의하겠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요. 이거를 무슨 기구라고 그래요? 심의기구라고 그래. 이게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에 있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 시군구, 지방에 있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고 이 심의까지 통과가 됐으니까 도장 찍어주겠다. 요 순서예요, 항상. 그래서 순서가 기초조사는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의, 협, 심인데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자, 옆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그러면 의협심 따라하시면 돼. 있으면 또 이러고 하면 또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이라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협심. 해봤어? 심협의. 그 다음에 협의심. 협심증. 그 중에 좀 제일 편한 거 뭐야? 의협심. 순서는 이 의협심이야. 의견 청취가 먼저 되고 나서 그다음에 권한자가 협의심인데 심의한 후 협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심 협의 아니야. 의협심 순서로 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 그러면 자 여기
요 내용에서 키워드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정리해 보면 자, 행정계획 중에서 나와 관련이 있다. 그럼 뭐라 부르죠?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나에게 구속력이 있었으니까 행위자는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 행위자. 이거에 대한 이의가 있다. 그러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넓게 방향만 제시하는 게 그러면 넓다. 그럼 뭐예요? 광역. 전체적으로 한다. 종합. 기본적인 거 한다. 기본이지. 요 세 단어가 들어가면 방향만 제시해서 비구속적 계획이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요 세 글자가 보이는 순간 무슨 계획이요? 비구속적 계획이라 공식에 아까 했던 게 자, 비구속은 아까 계획을 수립해서 뭐예요? 승인. 그럼 수립할 때 제일 먼저 기초조사 하겠죠? 근데 얘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보여주는 거야,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지. 들어보는 거 뭐라고 그랬죠? 아까 공청회. 근데 이때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지방의회. 의견 들은 후에 수립권자가 보내요. 그럼 수립권자가 제일 먼저 아까 의의했어요. 그럼 그 다음 뭐야? 협심. 협의 먼저 하고 협의가 끝나면 뭐 거쳐야 돼? 심의. 심의하고 나서 승인하고 나서 알려줘라 해서 공고한다. 요 순서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구속력 있는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구속력 있어. 그럼 요 수립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어요? 입안. 승인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어요? 결정. 요것만 바뀌는 거야. 근데 공청회가 아니라 얘는 구속력이 있으니까 와서 보세요. 주민 뭐 해야 돼요? 공람. 나머지 저자가 똑같으니까. 요 공식처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해하면 얘는 행정계획은 어려운 게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누가 짜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행정조직이라고 그래요. 행정조직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체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눴어요. 전국을 관리하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대통령 산하에 각 부 장관들을 뽑아놨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어느 분이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옆에 뭐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막 많겠지. 근데 우리 공법에서는 이분이 주로 나옵니다. 너무 길어서 국장이라고 할 거예요. 국장 밑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여기 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옛날에는 어땠냐면요. 요거 확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이랬어요.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여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특별시 1개에 광역시 6개, 한 개.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경기도, 여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래서 전국을 8도로 나눴어요. 8도로 나누고 제주도는 옛날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얼마 전에 세종특별자치시 만들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그래서 전국을 관할하는 걸 이렇게 나눠 놓고 보니까 야 이거 여기 한번 볼게요. 도는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도는 이렇게 해서 시하고 군으로 나눴어요. 도는 시하고 군으로 나누는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뭐 양평군, 경기도 가평군, 포천시. 그래서 군이 지금 2개인가 밖에 없을 거야. 아마 3개인가 2개인가 4개인가. 그러니까 군이 얼마 없어요. 다 이제 시시시시 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인데 도는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뭐로 나눠라. 시하고 군으로 나누겠다. 그리고 이 서울특별시는 25개의 구로 나눠져 있어요. 25개의 구. 그리고 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옹진군, 뭐 강화군 이렇게 돼 있어요. 시하고 군으로.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밑에 시군구가 없어요. 세종특별자치시하고 동읍 면리만 있기 때문에 이분은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옛날에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 막 이러다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 없애버리고 위에는 제주시, 밑에는 서귀포시. 근데 이게 우리가 뽑은 시장이 아니라 이 행정기관이 임명한 시장이라 매가리가 없어. 그래서 도지사 다 합니다. 결론은 뭐냐? 이거 특광, 도로 나누고 그중에 도는 시하고 군으로 나눴는데 얘네들을 좀 짧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짧게 부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부를 거냐? 그래서 얘네들을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여기 시, 도. 얘는 시도네. 그럼 이 사람은 시도니까 뭐라고 부르면 돼요? 시도지사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 시장, 구청장이잖아. 그럼 얘는 줄여서 시군, 구청장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중앙정부의 장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장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는 요 중앙정부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로 구성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장 중에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거고요. 지방은 아까 시도하고 시군구로 나눠진댔죠. 그래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인데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승인 얻어야 되고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얻어야 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지침을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하위계질서가. 그래서 표현을 할 때 국장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이런 말이 나와. 근데 시도지사, 시군구는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지방관계행정기관장이란 말도 쓰지만 뭐 지방이란 말 안 붙여도 나머지 다 관계행정기관장이잖아요.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장, 관계행정기관장,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얘네를 줄여서 지방행정기관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전국을 관할하는 구역 중에서 이제 관할하는 장들이 여기까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고 했는데 여기서 땅덩이가 제일 큰 게 어디죠? 도란 말이야. 도는 땅덩이가 너무 커서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행정 관할 구역 중에 큰 단위라 빼라. 그럼 이제부터 여기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요 단위를 이제부터 도시라 하자 이렇게 했어요. 도시. 앞으로 도시 그러면 어디예요? 도시 그러면 특광, 시, 군이라고 하겠다. 요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뭐라고 했다고요? 특광, 시, 군. 그럼 특광, 시, 군을 도시라고 하니까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뭐라고 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되지. 앞으로 도시계획은 누가 짜요? 그러면 특광, 시장, 군수가 짭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저게 입에서 뱉어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도시계획을 짠다 그랬더니 어디는 특광, 시군 중에 여기 군 있죠, 군. 얘는 사람들이 볼 때 도시가 아닌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짜는데 군 안 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니까 그럼 앞으로 도시군 계획이라 하자 해서 도시계획이라고 안 하고 뭐로 바꾼 거예요? 도시군 계획. 그러면 방향 잡는 기본 계획 짜는 게 있어야 되고 집행하는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요중에 우리 요 시장 중에서도 인구가 되게 많은 시가 있고 적은 시가 있거든요. 우리 시 중에 수원시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가 고양시, 성남시 이런데 100만이 넘는데 이걸 시장이 관리하기 너무 어려워. 의정부시는 30만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수원시는 120만이에요. 그럼 수원시장하고 이거 성남시장은 되게 바쁠 거 아니야. 그래서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대도시라 하자. 인구가 얼마 이상이면? 50만. 그럼 대도시라고 하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비자치구, 우리가 뽑는 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으래요. 그래서 수원시는 용통구가 있고요. 성남시는 분당구, 일산구, 뭐 고양시는 성남시는 분당구, 그리고 수정구 뭐 이런 거는 시 안에 있는 구잖아요. 이건 비자치구라고 그래서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 구청장 우리가 뽑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요 50만 이상이 아닌 시는 일반시라 구를 못 둬요. 그러니까 의정부시는 구가 없어요. 근데 고양시는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대도시. 요 정도 개념이 돼 있어야 앞으로 이제 제가 하는 말들을 이해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시도지사다, 시군구청장이다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헷갈려 하는 게 요 시는 누구예요? 요 시는 누구예요?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시는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거고요. 요 시는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도지사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지사 그러면 특별자치, 도지사, 도지사. 그래서 시의 도지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구청장 그러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여기도 구청장이 있단 말이야. 여기 구청장 말고 여기 구청장 둘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만.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서 시군 구청장이라 표현하겠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도시가 어디예요? 그럼 어디라고 그랬죠? 도시? 도시 그러면 아까 특광, 특특, 시군 여기까지를 도시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짜는 계획을 아까 뭐라고 불렀고 도시계획이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해서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겠대.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 A시가 있고 B시가 있으면 A시 도시군 계획도 있고 B시 도시군 계획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묶겠다는 거야, 이렇게. 묶어. 그러면 둘 이상 그럼 뭐라고 그랬죠? 광역. 그럼 광역 도시 계획을 짜려면 계획자는 권역을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광역 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광역 계획권은 두 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여기 묶인 지역에서 계획을 짜는 계획이니까 이거를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하겠대요. 광역 도시 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항상 얘는 두 개 이상 묶은 뭐를 대상으로? 광역 계획권에 광역이니까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리고 한 개 A시 도시의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는데 A시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요 앞에 보시면 자,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이에요. 무슨 계획? 국가계획. 두 개 이상 도시를 묶은 광역계획권에서 짜는 걸 광역도시계획. 하나하나의 도시마다 짜는 계획을 뭐예요? 도시군 계획인데 얘는 기본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나뉜다? 관리계획으로 나뉜다.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은 요 계획이겠네? 요게 용계, 기도지, 도보기 요거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첫 페이지 가면 요걸 총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6페이지 가시면 요거 있을 거야. 요거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자, 행정청은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로 나눠지는데 국가 중앙행정기관장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국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장.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농장. 해양수산부 장관은 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너무 길어서 이제 표현할 때 그렇게 한다. 그리고 전국을 특광, 특특, 도로 나누고 그다음에 얘는 기초자치단체는 25개의 구, 얘 구군, 얘는 시군인데 특별자치시는 이 사람이 다 왔다리 갔다리 한댔죠. 그래서 아까 도시를 어디라고 그랬죠? 특, 광, 특, 시, 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고 행정관할 도시라고 하는 거야. 도시. 근데 그중에 이 시장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대도시. 그리고 요 도시에서 계획 짤 때 계획상 수립할 때 도시가 특광, 특특, 시군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용도지역이라는 거 배울 거거든요. 거기 하면 도시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이거 따질 때 요 도시는요. 행정관할이 아니라 도시로 개발할 땅 얘는 도시지역 외의 땅 이렇게 구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개의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부르고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하고 뭐로 나눠져요? 관리계획. 근데 또 A시랑 B시 두 개를 묶었다 둘 이상에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뭐라고 그래?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여기 두 개 묶었죠. 그럼 이걸 뭐라 불러요? 광역계획권. 여기서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광역도시계획. 한 개 도시마다 짜는 계획.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 군인데 여기서 짜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는데 얘는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맞죠? 그럼 여기 봐. 광역 도시 계획은 구속력이 없잖아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라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고 도시군 기본 계획도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 승인.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하는 거니까 얘는 광역 종합 기본 없죠. 구속력 있으니까 얘는 입안에서 뭐예요? 결정.
그럼 이 수리권자가 하는 일은 아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기초조사하고 얘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들어봐라 해서 먼청회, 얘는 공청회. 근데 얘는 구속력이 있으니까 뭐로 바뀌어요? 공람. 요때 안 오니까 지방의회 의견 들어라. 그럼 수립해서 보내면 협의 먼저 하고 심의 거친 후에 승인하고 나서 얘는 공고란 말 쓰고요. 얘도 공고란 말 써요. 근데 얘는 결정되고 나서 고시한다 이런 말로 바꾸는데 이 결정에 따라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공고라는 거는 불특정 대다수한테 알리고 끝내는 거라 효력이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얘는 결정 고시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요 계획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개념을 잡아야 요 17페이지에 있는 광역도시 계획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정리한 거니까 신의 노트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야 되는 거라 총정리해 놓은 거고요. 요거 그럼 이제 계획에 대한 절차 여기 17페이지부터는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들어가고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